예. 오랜만에 진짜 한 3개월 만에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좀 바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는 또 귀농이나 농업 관련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 뵙는 분도 또 그런 분들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농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모시고 또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자주 만나 뵙게 되는 분인데요. 작년에 제주 이주하신 분이 이제 4,000명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주민들이 제주도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회의에서 만난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회의 끝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표소면에 살고 있고요. 제주도에 온 지는 이제 입도 연수로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박종구라고 하고요. 그 전에는 인천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연세는 어느정도 40대신가요? 예. 저 41일 거예요. 73년생이니까요. 예. 40대 초반이시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주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제주에 이주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귀농 쪽은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쪽 관련 일을 해보니까 제주하고 귀농하고는 참 어울리는 지역인데, 귀농지로도 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혹시 귀농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 주위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귀촌하신 분들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또 특이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고 해서 예. 이제 소학교 살리기, 학교 살리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저희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재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농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귀촌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제 귀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귀촌이라는 말을 쓰면 안 하시고 이제 노후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귀촌이라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귀촌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내려왔고 나는 직업 없이 노니까 나는 노후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토산에서 뭐 귀농하신 분들하고 또 귀촌하신 분 중에는 노후 생활도 계실 거고. 예. 그러면 노후 생활 말고 귀촌하신 분은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계실까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토산에서 예를 들면 뭐 다운 커뮤니케이션인가, 거기에 또 직업을 두고. 토산에서 여기까지요? 예. 야, 너 뭔데?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을 그만두고 다른 무슨 뭐 웹 디자인 회사로 옮겼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회의석상에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자기 적성에 안 맞고 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앞에 두 글자만 이러면 이자 제자예요. 이제. 예. 한번 물색해봐야겠네요. 예. 저희 동네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뭐 그분 제가 성함 가르쳐드리고요. 뭐 연락처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 예. 그러시구나. 많은데 또 다시 육지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처에요? 그런 분들 만나셨나요? 예, 자주 뵙죠. 그런 분들하고 자주 뵙는 게 이제 올해는 조금 뜸해졌는데 2012년도까지는 귀농 상담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된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 두세 번씩은. 예. 그러면 제주에 왔다가 예. 뭐 이주를 다 해서 하고 나서 정착하는 게 어려워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거의 그런 부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융합 자체가 안 돼서 어렵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그러면 가장 많은 케이스를 한 개 케이스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융화 부분이 제일 어렵죠. 융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제일 어렵죠. 융화하는 거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 문제로 이제 좀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주라고 하는 게 가족들 전체로 다 이주를 해서 오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언어 문제로 좀 소통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소통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충이라고 해야겠죠. 단적인 예로 이제 변모 씨라는 분이 이제 울산에서 오셨는데 한 2년 됐어요. 이제 그분이 제일 제 인상에 많이 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 중에 열의도 강했고 적극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귀농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예.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원에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소개를 통해서 키위 농장에 자기가 이제 키위를 하고 싶어서 키위 농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농업 인턴제 비슷한 거로 농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분 입장에서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개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가져왔는데 자기를 먼저 주지 않고 걔를 먼저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를 자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어떻게 간식하고 빵은 주지?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왜 언어에서 소통이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우스 보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무직으로만 있었던 분이에요. 몽기, 뺀찌 뭐 이런 걸 뭐 깔깔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암만 해도 모르는 사람을 하우스 위로 보낼 수는 없고 하니까 농장주가 하우스에 올라가고 뭐 보내라 밑에서 이제 올려줘라 뭐 던져라 했는데 사투리에 섞이고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위에서 짜증 나니까 저도 이제 일해봐서 알거든요. 그렇지. 위에서 막 못 알아가는데 못 알아듣고 하니까 너무 중국 사람이나 왜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인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적인 문제로 이분이 이제 언어적인 문제요. 예, 상처를 받고 이제 돌아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농장주가 너무 괘씸해서 제가 이제 쫓아가서 항의를 하려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분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빵을 보통은 한 개하고 우유를 하나씩 사와서 주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분이 이제 식성이 좋으니까 빵을 4개를 사갖고 왔는데 2개에다가 우유를 하나 준 거예요. 주고 이제 본인 거를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먹기 싫은 거죠, 농장주가. 그래서 보니까 2개를 막 먹는데 하나 거의 끄트머리 먹고 있는데 끼적끼적대면서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으려고 더는 못 먹을까 싶은가 해가지고서 있었는데 본인이 아끼는 애견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빵을 하나를 조금씩 찢어서 준 거예요. 거의 하나를 다 주고 하나 새 거를 뜯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예의상 너 먹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를 하나를 먼저 준 거고 나머지 있는 거 혹시나 아쉬우면 너 더 줄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 오해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봤을 때는 걔를 먼저 주고 자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도 밑에서 뭐 달라 얘기를 계속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손짓밥 스스로 이렇게 생긴 거 줘라 이렇게 생긴 거 줘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몇 번씩 소리치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근데 2년 정도 됐으면 왜 못 알아들을까? 그분은 2년 정도 안 됐죠. 오자마자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돼서 11년도 초에 가셨으니까 그 이제 그분이 도청에다가도 그런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수습이 한다고 해서 삭제도 하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그런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에는 이슈가 되셨어요. 도청 자체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교영이들 입장에서만 꼭 볼 건 아니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어렴풋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좀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예, 맞아요.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또 따져서 든다면 상처를 받고 그쵸. 가는 거기 맞는 때문에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제주에 이주하시게 됐는지 4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에서 이제 뭐 자랑은 아닌데요. 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뭐 자랑이시네. 네, 좋은 거잖아요. 경험 많으시면. 예. 좋은 거로 먼저 얘기하면 제과점이나 해장국도 한 2년씩 운영을 해봤고 화물차도 좀 해봤고 그다음에 뭐 지게차, 포크레인, 심지어 뭐 간판 가게도 운영을 해봤고요. 영업사원도 해봤고 뭐 노가다도 좀 나가봤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다가 이제 2006년도죠. 2005년도에 예. 이제 뭐 또 조선소에 가면 돈을 좀 잘 번다는 거제 얘기도 쪽에.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조선소 내려와 있고 집사람이 인천에서 이제 기러기 아빠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가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생활비는 한 달에 한 5,600만 원씩은 벌었어요. 돈은 좀 벌었죠. 근데 벌었네요. 제가 쓰는 거 하면 돈 100만 원 되고 아이들 이제 학원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뭐 한 150, 200 나가고 생활비를 한 200 쓰고 하면 적금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 그렇게 많이 생활에서. 버는데도.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사업할 때는 장사할 때는 뭐 돈을 좀 벌었으니까 아이들 뭐 유치원도 뭐 큰데 보내고 이랬지만 직장 생활할 때에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벌어봐야 뭐 한 200 벌었는데 그렇게 벌다가 조선소 내려서 500씩 버니까 처음에는 좀 적금을 넣는 것 같더니 가면 갈수록 애들이 커가니까 적금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큰 돈 벌지 못할 거면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굳이 따로 떨어져 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가 무의식결에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귀농하는 것도. 그러면 농촌 생활이라는 게 뭐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한번 우리 농촌 지역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2008년도에 아예 귀농 쪽으로 생각하셨네요. 예,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뭐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2009년도에 봄에 이제 어렴풋이 이제 제주도가 괜찮다더라. 그리고 저도 이제 한번 여행을 왔다 간 기억도 있고 하니까 제주도 괜찮은데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귀농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봐왔던 귀농지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제주도가 훨씬 낫다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 이제 집사람 어디 보셨는데요, 귀농지로는? 귀농지로는 전 문경, 상주, 함안, 함안. 예, 그 다음에 의성, 예, 대구 조금 쪽에 의성이라는 동네가 왜 있거든요. 경상도 쪽으로만? 예, 왜냐면 처음에는 강원도 쪽으로 봤었어요. 네. 강원도로 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강원도 쪽에 그해 가을에 네. 낙산사가 불이 났어요. 그쵸. 불이 나가지고 확 탔어요. 네. 그리고 그 해에 또 눈이 와가지고 마을마다 막 고립이 돼가지고 네. 예,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맞아. 또 물난리가 한번 그렇죠. 났었어요. 뭐 그러니까 강원도는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기도 쪽하고 인천 내가 살던 지역하고 최대한 가까운 쪽이 어디 있을까? 가까운 쪽으로. 예, 그리고 도로가 잘 돼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알아본 데가 이제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 지역은 경남은 뭔데? 차라리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아, 경상도 쪽이. 예, 경상도 쪽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쵸, 잘 돼 도로 있어요. 잘돼 상주도 잘 돼 있고 문경 잘 돼 있고 그쵸, 잘 돼 있죠. 의성도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안 같은 경우도 거제로 통하는 곳이다 보니까 통영간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귀농 쪽은 전라도 쪽이나 아니면 뭐 충청도 쪽이 전라도 쪽이 더 많지 않나요? 아, 그 지역적인 발언인데 네. 낫기는 난데. 네. 지원 정책이. 예, 아니요. 지원 정책이나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2008년도에는. 예, 2008년도에는 지원 정책, 2010년도까지도 지원이라는 정책이라는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고 있다면 본인이 모르셨던 거죠? 예, 내가 몰랐던 거죠. 예, 나와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데 2009년도에 상주를 갔는데 상주에서 이제 얼핏 듣기로 이제 그 군청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얘기가 자기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과 농장도 뒤에 빈 그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는 사과 농장도 한 3,000평 있고
집도 한 150평에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집이 있다. 2층 집인데 아마 그 마을하고 그 다음에 군청하고 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집을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마을 부담금만 안고 군청 거는 이제 본인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하면 8년 이상 살게 되면 제 앞으로 명의를 변경을 해준다는 이런 약속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요? 야. 굉장히 조건이 좋죠. 혹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한 30분가량을 나가야 되고, 중학교는 또 문경이나 상주 시내까지 또 나가야 되는 거야.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저희 애기가 이제 3살, 아니 3살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3학년 2학년이었는데, 한 3년, 4년 살다가 또 아이들하고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게, 예, 육지 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눈에 돌린 게 제주도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왔는데, 와서 막상 그 제주도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뭐 경치서부터 시작해서 공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과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혜택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그러겠지만 인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귤 인심은 귤철에는 뭐 어디를 가도 그냥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애들 엄마가 이제 그 귤을 엄청 좋아하는데 아주 질리도록 먹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주도가 저희한테는 굉장한 이상적인 귀농지로 예, 와닿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토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귀농지를 이렇게 귀농 교육부터 받으신 건가요? 예, 이제 귀농 교육이 3월 2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19일 날까지 조선소 근무를 하고 5시에 이제 사직서 쓰고 인천에 올라와서 그 다음날 20날 아침에 지금 타고 다니는 포토를 하나 계약을 해서 사고 제 앞으로 명의도 변경을 못한 상태에서 그거 끌고 제주도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21일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귀농 교육을. 그러니까 집을 다 구하셨고요? 아니, 못 구했죠. 그때는 이제 첫날은 여관방에서 자고 둘째 날은 이제 그 기술원 앞에 이제 무슨 조그마한 그 원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세라고 그랬죠. 예. 근데 달세로 이제 30만 원짜리 하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달세로.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 얻어서 한 달 동안 기숙을 하면서 이제 혼자서. 예. 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교육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집을 좀 알아보러 다녔죠. 교육이 없는 날 잡아가지고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저쪽 애월에 상기학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귀덕리, 문흥리 거기 있는 동네는 리 사무소는 제가 다 들렸어요. 한 달 가까이 하면서 하루에 한 2-3군데씩 돌아가면서 계속 왜냐면 빈집 정보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가서 들려서 사무장님 만나본 거예요? 그러죠. 사무장을 보고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아니 이제 제주에 귀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빈집 정보를 좀 다오. 빈집 있냐 마을에? 예. 그랬는데 없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한 일주일인가 돌아다니다가 제가 대정 그 면사무소인가요? 네, 거기를 갔는데 읍사무소를 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뭐냐면 대정읍인가 면인가 그 직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빈집 정보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날 오후에 또 찾아뵀는데 대뜸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을 내가 어떻게 알고 소개를 해주느냐. 마을에 있는 내가 살고자 있는 동네에 당신이 전과자인지 성폭행범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고 소개했다가 마을에 전과자를 소개해줬다고 욕먹은 건 다 난데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실제로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날에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빈집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녔죠. 그 이제 서귀포 시내까지 왔다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제가 좀 회의감마저 좀 들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괜한 시간 낭비할 수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완전히. 같이 귀농교육 받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자기가 원래 토산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나부부로 자기가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아마 토산이 지금 그 집이 비어 있을 거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는데 또 같이 교육받는 분들 중에 토산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사는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간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살 집이 아니다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 학교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 여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셔도 된다 굳이. 그런데 저는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수리해가지고 살면 충분할 건데 내가 1년에 연세를 150만 원 준다 치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년 걸리면 450만 원. 그럼 내가 저 집에다 충분히 450만 원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 집을 택해서 집을 수리하고 이제 학교에서 마을에서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에 저가 이제 450만 원을 투자해서 집 수리를 했죠. 마을에서는 그럼 돈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집 수리비만 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그게 2010년도. 10년도예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예. 지금은 막 빈집도 없어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빈집이 없죠. 맞아요. 근데도요, 마을에 가면 살면서요 보면 빈집은 있습니다. 있는데 맞아요. 그 빈집이 그러니까 저 집에 누가 들어가 살겠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새 건데 안 빌려주는 데도 있어요. 뭐냐면 새거인 집들은 대략적으로 아니면 육지분들 소유한 집이나 맞아요. 아니면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권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 살면 그만큼 혜택을 받는데 그렇죠. 맞아요. 주소지를 이전해가 버리면 그 집을 줘버리면 맞아요. 주소지 이전에 해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걸 안 해주고서 그냥 본인 앞으로 해놓고서 사는 거는 서귀포 시내, 제주 시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임대로 해도 괜찮은데. 예, 임대를 해도 되는데 임대해도 괜찮은 이제 요새는 가능해졌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혜택을 못 받죠. 못 받았었어요. 요새는 이제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빌리는 거를 하니까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빈집으로 하게 되면 빈집 수리비 무상 지원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사람이 안 살았다는 증명하고 이런 거를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줬죠. 그렇구나. 근데 요새는 많이들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빈집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나가보죠. 일단은 집을 구하셔가지고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려고 했는데 사모님 감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감귤 농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밭농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근데 왜 토산으로 했어요? 네, 왜냐면 밭농사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과수는 1년에 한 번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밭은 빠르면 2-3개월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돌죠. 그래서 밭농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토산에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밭농사는 토산이 거의 없어요. 왜 토산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런 오셔야 되는데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막연하게만 빈집이라는 거 내가 무료로 살 수 있다는 것만 택해서 봐가지고는 토산밖에 없었어요. 정보가 진짜 없으셨구나. 예. 집은 일단 빨리 얻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토산에 이사해서 보니까 과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마침과 동시에 어떻게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보도 없죠. 마을 사람들한테 인맥도 없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임대에 나오는 것 자체를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 예전에 지어보셨어요 혹시? 전혀 없죠.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고 인천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를 죽일 수도 있고, 가수를 망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6월경에 이제 농업기술원 측에서 이제 소개로 저한테 일자리를 이제 한번 알아봐 준다고 해가지고 어디 쪽으로? 농업기술원에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원에 이제 그 일당직으로 이제 계약직 일당직으로 이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기술원에 가서 이제 농사의 그런 표본 같은 거 하는 그런 미생물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감자하고 브로콜리 요런 거 하는 그 미생물실에 이제 취업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감자 심는 거 배울 수 있겠네요. 예, 좀 배웠죠. 거기서 이제 좀 기술을 좀 습득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를 마감을 했는데 이제 마감하고 나서는 한 2달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2010년도 12월 달부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 그러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거죠. 그 이제 그때부터 한 3개월을 놀기 시작했는데요. 할 게 없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 감귤 따고 하는 거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누가 제가 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필요로 해서 저를 불러줄 건데 저는 이제 기술원만 나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저를 못 보는 거죠. 마을 주민들도. 그런데 제가 12월 달부터 이제 한 행동이 집에 있어 마당에 이렇게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저 사람 누구지? 막 네, 오늘 왔는데. 뭐 올레꾼이든 무조건 사람만 지나가면 이제 저희 아버님의 신조가 하루에 똑같은 얼굴 3번 이상 보면 인사를 해라라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나가시는 분한테 그냥 무조건 다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됐는데 한 5시 되니까 저희 집 앞에 불들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겨울인데도 5시 아니면 6시 그 사이에 감귤 따러 불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들 다 드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안 사나? 예, 아니면 게으른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네 어귀를 좀 쓸기 시작했어요. 한 일은 없고 해서 그냥 동네 우리 집 근처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이 방법이다. 예, 삼거리 집인데 그 삼거리 어귀를 다 제가 쓸었어요. 그래서 저희 옆집도 빈집이라 사람이 안 살았는데 그 빈집 앞에가 엄청나게 지저분했는데 제가 그걸 다 태워서 소각하고 솔잎은 또 다 주워서 퇴비로 만들려고 또 따로 통에다 모아놨어요. 그거를 보시더니 동네 분들이 이제 부지런하다고 사람 부지런하다고 바른 인사성도 좋고 사람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해 3월에 임대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제 제의가 들어왔는데 한 12,000평이 들어온 거예요. 임대 제의가요. 아니 어떻게 가선 한 개가 12,000평이요? 아니요. 이제 쪼가리 이제 어느 분이 2,000평, 어느 분이 3,000평, 어느 분이 뭐 한 1,500평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저한테 부탁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알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가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예. 근데 그분들은 왜 임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셔서? 예, 나이가 좀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로는 300평을 임대를 했는데 울산 분이신데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임대를 안 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너무 아쉬워서 2월 초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들어왔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농사는 지어야겠고. 예, 300평을 제가 딱 임대 받자마자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방학 때라 애들 데리고 주장창 그 밭에 가서 검질 메고 밭에 하고 밭 테두리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동네 분들이 왔다 가면서 보셨겠죠. 열심히 한다. 가족끼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려서 그게 이제 한 12,000평이 된 거예요. 300평에서? 예. 실제로 지금 12,000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니죠. 그 해에 11년도 해에는 8,500평을 했어요. 8,300평 토탈. 예, 농사를. 근데 농사도 처음 짓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00평하고 1,000평 되는 2,500평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긴 한데 그 평수는 아예 손을 못 댔어요. 왜냐면 다른 6,500평이 너무 커서 손을 못 댄 거예요. 아예 가르치기도 못하고. 예, 그건 이제 비료도 못하고. 예, 방치농법인 거죠. 이야. 그래 이제 그랬는데 6,500평을 열심히 제가 밭 관리를 했는데 그 밭에서는 실패를 보고 이 방치농업했더니 방치농업에서 그냥 방치했던 밭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 실패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6,500평에서 내가 관리했던 밭에서는 당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치했던 밭에서는 당도가 막 12브룩스, 13브룩스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를 팔긴 팔아야겠는데 6,500평과 2,500평, 예, 1,700평을 합쳐서 놓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1,700평 요거를 따자.
해가지고서 막 집사람하고 저하고 밤낮을 아래서 땄죠. 따서 놨는데 농협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판매할 때는 없고. 아 당도는 좋은데. 네, 당도는 좋은데. 방치독법이니까. 야. 네. 그래 그 해 그거 1700평을 따가지고서 택배비를 들여가지고서 그냥 아시는 분한테는 다 보내버렸죠. 쫙 보내줬어요. 그 택배비만 그때 당시에 건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500평에서 이제 귤을 따야 되는데. 그 당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 예. 근데 그게 좋은 건데. 예. 이쪽은 먼저 따놨으니까 이건 10월 달에 마무리를 졌으니까 괜찮은데 요 뒤에 거가 6,500평이 당도가 안 나오는데 11월 초 가니까 당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11브릭스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구나. 그럼 이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겠다. 그쵸? 해서 따기 시작했는데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따서 그것도 집사람도 낮에는 또 일을 좀 했었어요. 아침에 9시서부터 낮에 2시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 이제 같이 저랑 귤을 따고 포장도 하고 성과도 다 하고 손으로 일일 다 했는데요. 야.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죠. 진짜 고생하셨겠다. 네. 근데 그래도 그걸 다 땄어요. 6,500평을 다 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걸 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다 택배로 팔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 너 능력도 좋다. 대단하다. 너 아는 사람들 많은가 보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팔았는데 결과로는 손해 봤어요. 농사 이제 그 농기구 자재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익으로는 그 수익이 1,50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 그렇게 농사해도 예 손해를 봤죠. 수익이. 야 그럼 어떻게 그 손해를 근데 이제 대부분 어쨌든 그 뭐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다 먼저 선입금했으니까. 얼마 정도로? 평당 뭐 650평은 평당 1,500원씩을 쳐서 줬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로는 그 토탈 1,700평은 100만 원으로 측정을 해서 줬죠. 예. 그래서 임대비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0만 원인가 임대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쪽은 100만 원에서 930만 원인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임대료만 1,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자재비 한 2,000만 원에다가 그죠? 아니죠. 자재비가 아니고 이제 1,000만 원 임대비 농기자재 한 1,800 정도. 아니요, 그게 한 800, 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토탈 들어간 금액이 이제 농자재하고 2,000 정도 되겠네요. 1,800만 원 정도 딱 1,800 정도 계산해서 보니까 1,800 들어갔고 그 해에 그 제가 15,000원씩 주고 한 박스에 15,000원씩 주고 팔았는데 하여튼 토탈 너무 싸다. 예, 택배비가 1,400만 원인가 나갔던 것 같아요. 1,400인가 1,200 얼마가 나갔어요. 박스가까지 하니까 거의 뭐 한 1,600, 1,700 정도 됐죠. 통장에 들어온 게 보니까 뭐 3,000 얼마까지 들어왔는데요. 뭐 택배비에다 박스값 제하고 오니까 딱 1,500만 원 남더라고요. 1,500만 원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인건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순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한 개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진짜 고생들을 했는데 1,500만 원 남은 거죠. 근데 그걸로 생활비를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인천에 있는 집이 저희 이제 부동산에 내놨던 집이 우연찮게 또 팔리게 됐어요. 11년도 말에. 그래서 이제 그거 처분해가지고 남는 돈하고 요번에 번 1,500만 원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 2011년도 말에 이제 850평 되는 땅을 샀죠. 제주도에. 감귤 밭을. 예, 감귤 밭을 샀죠. 그래서 평당 얼마 정도 주고 평당 7만 원씩 줘가지고요. 토탈 한 6천 들었어요. 7만 원이면 약간 안쪽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서 올해 하고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6,500평을 큰 거를 포기를 하고 확 줄여서 4,500평을 이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졌죠.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수익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감귤값도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았고요. 시세가 너무 안 좋았고.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이 뭐 반농사 짓고 이렇게 기농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진짜 고생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남는 돈이 통장에 1,500만 원이다. 그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막막했죠. 이거를 가지고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문의를 해봤어요. 농업기술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임하는 뭐 다른 모임하는 회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회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역별로 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평균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한 돈이 한 300 정도 보더라고요. 1000평에 감귤 팔아서 순수익으로 나오는 게 1000평에 300이요? 예. 감귤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버는 건데. 1000평에 한 아니다. 300이 아니고 1000평에 열심히 하면 1000만 원 이야기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농업기술원이나 서귀포시청이나 어디 가서도요. 농민단체 가도 감귤 농사 1000평에 기본적으로 순수익으로 마진 보면 3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순수익이요? 예. 순수익으로. 그러니까 제가 6,500평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야 되는데 1,500밖에 못 번 거예요. 그죠? 그러면 3,000평 하면 예. 사실 농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짓겠다. 예. 땅을 3,000평 보통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평당 10만 원으로 잡고 하면 3,000평에 3억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농사를요? 예. 아니요. 저거 사는데. 네네네. 근데 3억을 들였는데 그 계산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한 해에 1,000만 원이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했었어요. 기농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그 수익의 관점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죠. 이거 지성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귀농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택배로 팔았을 땐 또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농협에서 판매했을 때가 단가가 그 정도고 택배로 팔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500에서 600 평당 1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1000평에 300만 원을 팔아. 농협이나 이런 데서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을 팔아. 왜냐면 내가 택배로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농협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거를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예상으로 봤을 때 그 예상을 잡아가지고 더 벌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아쉬워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목표치를 크게 잡았다가 1000평에 500만 원, 600만 원 잡았다가 3000평 기준이면 뭐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다. 요런 기준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농사 졌는데 막상 그 수입이 안 나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적게 목표치를 잡아라. 예, 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편이죠. 그러면 유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인데 그럼 1년 동안 1,500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할 말이 많죠. 예. 왜냐면 육지랑 똑같아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많이 져요. 맞아요. 예. 근데 토산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 제주도 전역에 가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우스 보수 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대신 가서 해주는 거죠. 그분들 대신에 가서 해주고 일당을 이제 당시에는 이제 8만 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농산일 하다가도 그렇지. 이제 옆에서 농촌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맞는 아까도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역에 제가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 스스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저도 근데 지금도 솔직히 안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안정적인 게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 생활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안정적으로 봐요. 근데 수입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왜냐면 올해도 저거 수익이 이제 4,500평 중에 지금 뭐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어요. 왜냐면 수익으로는 700만 원인데 이제 길게 봤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왜 이제 그 중에서 왜 1,300을 제하고 700만 원이라 얘기하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 이제 생활비로 한 카드 값이 한 200만 원씩은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만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현장에 남아있는 돈이 이제 700이라는 거거든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나가서 여기서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면 좀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우리 밭에서 귤 따고 포장하고 하는 것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른 일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비를 고스란히 귤 판매한 가격에서 써야 됐으니까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활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그 생활비 제하고 순수익으로 지금 700만 원이 나와요. 생활비 다 제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서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700 정도 벌었다. 순수익이 700 정도. 어쨌든 700 정도면 1년으로 놓고 치면 뭐 얼마 정도인가요? 한 50만 원 좀 넘게 어쨌든 저축을 한 셈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60만 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통장에는 이제 7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씩 생활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3개월이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지금부터 벌어야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수농사는 지금에 이제 3, 4월 달에 제일 바쁜 철이라서 그렇죠. 네, 농사를 해야 되고. 예, 손을 못 띄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정해 놓은 거 이제 파쇄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회의하러 왔는데 이런 날 저런 날 빼버리고 나면 실제 이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날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예, 비 오는 날 빼버리고 날씨 맑은 날은 우리 밭에 가서 일도 해야 그 되고 또 다른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드물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달 후에는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럼 또 농산일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생활 여건에서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죠. 뭐 안정적으로 얼마라도 50만 원이라도 농사 이외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지역 사회에 그 동네에 안착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저는 뭐 달력에 우리 집 달력에 보면 제가 일할 수 있는 날짜 중에 이제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날짜를 마킹을 해놔요. 근데 그 날짜 이거 내가 내일 밭에서 할 수 있는 날짜도 체킹해놨지만 그 날짜에 다른 분들이 내일 좀 도와줘라 하면 저는 그날 빼고 우리 밭 거 빼고 그분 거를 해주는 일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해도 지난달 말부터 제가 요번 달까지만 해도 벌어서 수익으로 한 수익이 한 200 정도 돼요. 예. 12만 원씩은 지금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전정하고 하는 거요? 예, 전정해서 뭐 가지치기도 아니면 하우스 보수 공사. 전정하고 하는 거 인건비 세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 굳이 막 외지로 일 안 다녀도 동네 일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면 어쨌든 농외 소득이고 그러면 그 사모님은 혹시 뭐 다른 일? 예, 집사람은 이제 작년 초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서관 사서라는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요. 하다가 12년 초에는 이제 그만두고 같이 농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조그맣게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시련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그 시련 때문에 이제 좀 집사람이 이제 일자리를 좀 구해서 몇 달 동안은 이제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지금은 이제 면사무소 계약직으로 한 4개월인가 3개월짜리를 나가고 있는데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네.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뭐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는 수준인 거죠. 왜냐면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700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삼는다면 충분히 3개월 후에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집사람이 일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귀농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예를 들어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몰랐죠. 제가 2010년도에 여기 내려왔을 때만 해도요, 학교 살리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 뭐 귀농 정책 지원 이런 건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귀농 교육 받은 교육생들한테 이제 듣기만 했죠. 저는 당시에 듣기만 했는데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항상 불만투성이고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저희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하자. 그래서 기술원 측에서도 요구를 했고 해서 이제 제가 모임을 결성해서 제가 회장을 꿰찼죠. 제가 하고 싶었어요. 또 그런 그게 것들을. 귀농 모임인가요? 예예. 우리 제주 귀농 2기생 모임을 가졌죠.
그 이제 대략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70, 8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 살면서 떠나면서 사연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 같은 거 방법들을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카페에 올려놔 주시기도 하고. 그게 이기생 모임의 카페가 있나요? 예, 다음에 있는데 그 문제도 이제 좀 저가 접속을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이 다음에 그 카페를 개설하기 전서부터 제가 개설은 했지만 교육생들한테도 저도 같이 동기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터넷을 할 줄 모르고 이런 활용 방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인터넷 모임 자체를 내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개설해 놓되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써라 라는 목표로 취지로 오픈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휴면 상태 거의 휴면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카페는 없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정기 모임을 갖고 오프 모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모임 2012년도 9월 달까지는 모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아니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 많은 분들 2기생, 3기생, 1기생들까지 해가지고 자주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모임이 흐지부지 된 게 제주도 전역에서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주시 분들은 지구로 나눠서 해야겠네. 예, 제주시 분들은 서귀포에서 모이면 안 오세요. 그렇죠, 맞아요. 또 서귀포 분들도 제주시에서 모이면 안 오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저쪽에 안덕 대정 쪽이나 아니면 성산 쪽이라든지 그쵸. 이쪽 김영 쪽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또 아예 활동들을 안 하세요. 그냥 회원 등록만 해놓은 상태지 거의 모임이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덕 쪽에 이제 모임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연찮게 저도 알게 되죠.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에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모임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한다. 아 그러시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모임만 구성됐다고 하면 참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서귀포 시내권, 제주 시내권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각자 모임을 하자. 우리 뭐 회비를 내 가지고서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그렇게 하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기생들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원 귀농 모임회에 회장직을 탈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이제 전화상으로만 이제 탈퇴를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손을 놓게 됐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분들 중에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집에 오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섭섭함을 토로하시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돌아가시는 거는 타 지역 이제 왔던 대로 고향으로 예.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타 지역 귀농지로 다시 또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이제 귀농하려고 왔다가 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이제 타 지역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제가 서귀포시청이나 서귀포시청이나 제주시 요청으로 제가 육지 교육을 자주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 모임에서 모임이 결성이 되는데 그 모임도 이제 사단법인을 추진해서 제주 전국 모임으로 이제 협의회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요새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 귀농인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왜냐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모임분들이 보니까 다 협의회 회장님들만 모이신 거예요. 지역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거기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빠져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 귀농하려고 저한테 상담받고 가셨던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서 이제 귀농지를 선택해서 안착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전화 오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주도에 상담 받았다가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 알아? 아유 예 알죠. 그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통화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주 전국 모임이라는 것도 귀농인 전국 모임이라는 것도 괜찮은 활용 방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좀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예전에 좀 많이 모르시고 하셨을 때 하고 지금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실제 지금 귀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제 지원되고 있는 아까 뭐 농업 인턴제 말씀하시고 뭐 빈집 수리비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서귀포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어떤 그 기관이 있을 거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이 귀농인 하시는 분들이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귀농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뭐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안 되면 많은 거고. 예. 보통 분들이 그 지원 정책의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해석대로 안 보고 무조건 나한테 맞춰서만 보세요. 그거를 먼저 제일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왜냐면 저는 정부기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귀촌 창업자금 2억 원, 그 다음에 뭐 민박 뭐 프랜차이즈 사업 2억 원, 그 다음에 신규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증축 뭐 구조 변경에 의해서 뭐 4천만 원. 그러면 토탈 4억 4천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여기서도 다 얘기했지만 2억 4천이 최대 그 금액이 최대입니다. 뭐냐면 4억 4천이 아니고요? 예, 2억 4천이 2억 최대예요. 4천이요? 예, 2억 4천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억 4천이나 아니면 최대 6억 4천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건가요? 2억 4천에는? 예. 2억이라는 금액은 예. 농업인 창업 자금, 농업인 창업 자금, 예, 그다음에 민박 펜션 사업 자금, 예.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 예. 요런 게 다 토탈적인 금액이 2억이에요. 아, 최대 이게 받을 다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는 예. 그런데 이제 민박 사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사업에 2억, 그다음에 농업인 창업 자금 2억 이렇게 따로 적혀져 있다 보니까 이걸 다른 분류로 보는데 이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합쳐서 최대 2억 원 이상 안 넘는 한도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일종의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하고 똑같은 자금이네요, 이게. 그렇죠.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데 있어서 지원되는 자금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귀농이죠? 귀농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귀촌 귀농이니까요. 귀촌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펜션 사업이나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자체는요. 이거를 제주도 특별자치도 법에 의거해서만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농어촌 민박 사업에 이 귀농 귀촌인 그 민박 사업도 같이 껴져 있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번기 때 한가한 농번기 때에 민박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거지. 귀농 귀촌인한테 이거를 혜택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나는 귀농 귀촌 하려고 왔으니까 이거 내가 사업 받아가지고 2억을 대출 받아야지 해서 지금 받아서 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계신데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땅을 구매하면서 귀농이 작업 작업으로 받은 거지 펜션 게스트하우스 작업으로 받은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택이 아니고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제 좀 저리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청에서 작년에 이제 시도 해가지고 귀농인 창업 작업해서 게스트하우스 및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받으신 분이 이제 1, 2호 분들이 계셔요. 서귀포시요? 예,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혜택을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2억 농업인 창업 자금은 기술원에서 나오는 자금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국 자금이에요. 전국 자금인데 농림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농림부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게스트하우스 짓고 하는 그런 기촌 자금으로 이제 1억씩 나온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없어요. 그런 자금은 없고 서귀포시청에서 주는 자금이라는 건 없고 귀농귀촌법에 의해서 최대 2억 원을 줄 수 있는 그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용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서귀포 시청에서 지금 우리 균흥귀촌인법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농수산물에 의한 뭐 이런 거로 사업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주도 특별법에 맞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을 재량껏 서귀포 시청에서 사업권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류상도 굉장히 까다롭고 지역에 맞게. 예. 그러면 서귀포시에 신청 안 하고 농림부에 직접 신청하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서귀포시의 관할이니까 서귀포시에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제 잘라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럼 이제 2억은 사실은 전국 단위의 부분이고 실제 제주에 이주하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작다. 작죠. 왜냐면 서귀포시에서 재량으로 해서 그걸 끊어서 이제 나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올해 서귀포 시내권에다가 3천 몇백 평을 사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2억 원을 다 받았어요. 최대 2억 원까지 되는 거를 최대한 다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귀농교육 받을 때에는 실거래가의 보통 7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저리로 예, 3% 하는 거잖아요. 3%.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70%면 10만 원짜리 땅을 샀을 때에는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0평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억 주고 사야 될 건데 대출을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귀농인이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인 창업자금을 받게 되면 7천만 원은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최대 나올 수 있는 돈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까지 돼요. 그건 이제 농협에서 농협의 융자를 가지고 있는 금융 대출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왜 이제 설명을 풀이를 해드리면 그 실거래가가 아니고 은행권에서는 공시지가에 최대 70%까지를 해주거든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의 그 차이가 있구나. 차이가 있죠. 차익으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사설 감정을 개인 부담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들여서 사설 감정을 다시 내리면 공시지가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나와요. 근데 공시지가가 보통 평에 한 3만 원 이하대 나오거든요. 근데 2배 정도 보면 한 4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실거래가가 어쨌든 차이가 생기는 거네. 그죠. 4만 원 정도가 나죠. 근데 만약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1000평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내외예요. 그런데 내가 사설을 넣어가지고서 공증을 해가지고서 받았을 때에는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거네. 원래 7천만 원 한 거. 그러니까 돈이 자기 돈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자꾸 왜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농협에서는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대출하는 거는 은행권에서 똑같은 대출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농인인데 귀농교육 받았는데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면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땅을 사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불량자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조건은 농협에서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이 되는 거고. 돈 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여기서 정하는 거하고 실제 돈 빌려주는 거는 다른데 이자만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주도는 또 틀린 게 육지에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를 담보로 땅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그건 거고 제주도에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거로 담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육지에 땅이 좀 있어서 집이 있어서 집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여기다 빚을 안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해도 안 돼요. 정책 자금으로는 그 땅에 대한 거 맞는 것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농사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를 저리로 이제 할 수 있게 융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2억이고 앞에 이야기하신 4천은 그러면 4천만 원은 이제 그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증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법상으로는 나와 있는 거로는. 그러니까는 구입은 내가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좀 사야겠다 예. 하는 그 땅의 매입비예요. 매입 비용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져야겠다 하는 그 건물 비용인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게 땅도 내 돈으로 사고 건물도 내 돈으로 지은 상태에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집 짓기 전에 땅 사기 전에 사업 신청을 먼저 해가지고 서류를 심사를 받고 땅 구입하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네? 4천만 원 최대 4천만 원 다 나오는 돈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다 짓고 건축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권에 가서 이 집을 담보로 4천만 원을 해주시오라고 이거를 서류를 내는 거라서 은행권에서는 이게 새 집이고 담보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 집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4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뭐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저리 융자예요. 그러니까 은행 거라고 똑같습니다. 아파트 사가지고 그 아파트 저당권 잡아가지고 융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리로 넘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4천만 원 먼저 받아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거를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네. 예, 무조건 돈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 2억도 농업인 창업자금 이거 2억도 어쨌든 담보 보고 농협에서 돈 빌려주려면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과론으로 봤을 때. 결론이 너무 명쾌한데. 좀 웃긴 게 만약에 내가 땅을 사고자 하는 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서류를 빨리 심사를 해서 거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땅 매매해가지고 보통 45일 안에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잔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읍사무소에 창업자금 신청하고 심사받고 또 이거를 도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심사받고 이걸 또 시청에서 또 도청으로 가서 심사받고 다시 내려오는 데에 2달이 넘을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매 계약서 해준 사람은 그걸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먼저부터 이거 서류 집어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서류를 집어 들려 그러면 내가 계약하고자 있는 주소지가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어디 땅을 봐놓은 건 없어요. 그러면 받아놓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2달 안 기다린다는 거지. 예, 못 기다려주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거 사업 받아가지고 나오면 이거 신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약 파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귀포 시청에 요구를 하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해서 보름 안에 이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2개월, 3개월 걸려서 이걸 피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서 써놓고서 계약금만 띄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귀포 시청의 농정과에서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접수해서 자기한테 통보해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중요한 이야기. 예, 근데 심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도 심사를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시청에서도 심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최소 심사 기간이 하루 이틀만 봐도 서류 왕복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 따진다 그러면 최대 보름은 잡아야 되는데 얼렁뚱땅 하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진짜. 그러면 도청도 들어가고 시청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너무 어설프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좀 남긴 남아요. 그런데 귀농인들 편리를 생각한다면 보다 빠른 접수, 보다 빠른 심사 통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귀농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일단 귀농하게 되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땅이 필요한데 땅을 살 돈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담보를 잡힐 만한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임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야 그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농업 인턴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농업 인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농업기술원에서 정한 그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 일을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에서 정한 농업인이 있고 농업 우수 농업인이 있어요. 그 분한테
그 농업 인턴제를 신청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기술원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실업급여 받는 곳에서 그걸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 예,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농업 인턴제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 농림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걸 해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두 군데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 인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고용부에서 하는 인턴제가 있어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두 개도 실제상으로는 써먹을 수 없는 농업 인턴제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왜 써먹을 수 없냐면 1월 달에 사업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귀농 교육은 3월 달부터예요. 그죠? 그러면 1월 달부터 받고 있으면서 이거 다시 6개월 동안 끌고 가야 되는데 못 끌고 가요. 농업 인턴제 2달 하고 나면 귀농 교육 받는 동안에는 귀농 교육 받는 시간도 일을 못 하는구나. 예, 교육 시간인데 그 교육 시간을 농업 인턴제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건데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사업이 틀리니까. 예, 귀농 교육하고 이거 사업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빠지고 막상 뭐 아무리 농업 인턴제라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한데 농업 인턴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농업 인턴제에 대해서 기본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농업 인턴제라 하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턴제 사원으로 밭에서 일을 해주고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70%, 60%, 그 다음에 농장주가 지분할 수 있는 40%를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소기업 인턴제와 똑같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20만 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 달에. 그래서 최대 최장기 10개월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10개월까지? 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에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 교육받거나 뭐하거나 뭐 결근하거나 그렇게 되면 농장주가 부담하는 거하고 나라에서 받는 또 부담하는 게 확 줄어들어서 많이 받아야 60만 원, 8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예. 그러면 한 달을 20일 이상 나가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70만 원, 60만 원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근데 없어요. 농장주가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내 돈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70만 원 밥값까지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일은 한 달에 최 20일이 안 되는 거예요. 20일도 안 되고 거의 보름 가까이밖에 안 돼요. 거기서 또 근로계약에 의거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서 계산을 해보면 농장주 입장에서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내 돈 주고 그냥 일당직을 불러서 사람을 쓰게 되면 나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되는데 나 필요한 없는 날도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되고 밥도 사 먹여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사 먹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주 입장에서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돈 내 자부담 100만 원 이상 투자해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2끼 책임져 준다 치면 6,000원씩만 정식으로 따서 6,000원씩에서 12,000원씩인데 한 달을 일하는 계약 기간으로 봤을 때 보면 최대한 20일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계약 기간 그러면 4주 어쨌든 그 5일은 출근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농장주도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데 토요일 날에도 일요일 날에도 일해야 되고 평일 날에 또 쉬는 경우도 생길 거고 한데 농업 인턴제 사원을 일요일 날 불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 주말에는 좀 쉬어줘야지. 왜 주말까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 인턴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농장의 어떤 특성이 이런 게 된 부분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인턴제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다 보니까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턴제를 하는 사람도 월급이 적어버리니까 하기 싫어지고 농장주도 개인 부담이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뭐 많은 부분도 아니고 뭐 적게 되고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불합리한 게 도청에서 시청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제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금액적으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최대 1,2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 치더라도 서귀포 시청이나 제주시로 나눈다 치더라도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60만 원씩만 따져도 한 달에 60만 원씩만 따져도 600이네. 600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10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예. 그런데 농업인턴제 신청하시는 분은 10명 돼요. 그러면 한 달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인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하다. 이거 뭐야 이거. 농업인턴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농업인턴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술원이나 교육생들 중에 한 명만 우수자 한 명만 선택을 해서 그분한테 10개월 동안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만 받았다고 혜택 됐다고 또 감사 들어가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하니까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하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와중에 또 제가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또 편에 서서 얘기를 드리면 귀농인들은 한 해에 4,000명씩이고 담당하시는 분은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한 명. 그러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을 한 명한테 다 토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이거 법적인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 정책을 내 몸에 맞춰가지고서 껴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한테 그냥 곁들이로 내가 농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걸로 다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절대는 아니라는 예,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세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 이제 귀농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귀농지를 선택했다 하면 오늘도 이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동네에 편의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책자가 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 자기가 그 지역에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와서 내려왔으면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그거를 다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책자를 보고 그러면 지역 주민가 융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예. 아쉬운 부분 물어보고 해야 돼. 예, 본인들이 동네 분들 찾아뵙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주민과 부딪혀서 발품 팔아서 얻어야 될 정보들을 아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계셔요.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그런 뭐 사용 설명법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이런 것들도 저한테만 해당되고 그렇죠. 하는 거지 상대적이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품 팔고 전화하고 다 몸으로 해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소리고 지가 동네에서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남들도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 지역하고 귀농한 지역하고 잘 어울려 사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이제 타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귀농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제주도에서 이제 귀농한 예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청소하고 인사하고 하는 건 기본인 거고요. 이제 그 이외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귀농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밭작물 기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뭐 EM 교육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이제 귀농 정보에 들어가면 뭐 목공 기술서부터 시작해서 뭐 천연 염색사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문화. 네. 제주도 문화를 먼저 배워야 될 거고 지역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교육 시간에 좀 귀농 교육에 맞춰서 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농 교육에서요? 예, 예.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에 맞는 그런 특색들을 알아야 저게 될 건데 단적인 예로 제주도 도민들로 얘기 들으면 제주 4.3 사건을 그렇죠. 본다 그러면 맞아요.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뭐 정치권에서 발언한 얘기들을 빗대서 얘기하면 뭐 폭동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좀 생겨서 그 유령제 하는 그런 탑에 이제 공원 4.3 공원을 갔다 왔는데 아픔인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아픔인 거예요. 맞아요. 아픔을 어떤 이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4.3 뭐 어쩌고저쩌고 4.3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떠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귀농인들도 내 지역에 사는데 4.3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주도 도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될 건데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제주 말고 혹시 전라도 쪽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셔서 사신다고 하면 그곳에 계시는 지역 풍습이나 이런 토양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떤 작물이 나오고 어떤 저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작물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그걸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까요? 예를 들어 토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알려면 토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먼저 이제 제일 가까운 거 우리 선배 귀농인들 먼저 와서 토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어디에 가도 정보들이 있어요. 나 어느 지역으로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혹시 귀농하신 선배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중에서 농사로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산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성산에 표선에 해당되는 분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요새 저희가 이제 토산에 이사 와서 지금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제가 반가웠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지역 특색 지정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냥 전라도다, 뭐 경상도다, 아니면 남북도 정해놓고 알아보셨다면 그 곳에 맞는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귀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내려오셔서 충분히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개척을 여기서 바로 내 그 지역에 맞게끔 변형을 해가지고 또 사신다면 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그맣게 강의를 이제 귀농 교육생들한테 강의를 나가는데 최대 2년 동안은 제주도에서 땅을 사지 마십시오. 2년이나 1년이 지나고 나서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구매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화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가 사지 말라 그래서 안 샀다가 난 좋은 땅 놓쳤다. 너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2년 안짝이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귀농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그 땅부터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계셔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안 샀다가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귀농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땅을 먼저 사야 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사야 될 건지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귀농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별 멘토를 일단은 찾는데 지역별 멘토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 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쪽에 맞습니다. 의뢰해서 그 지역에 이주하려고 하는 지역의 멘토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하신 선배 중에 한 분이 선배가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받으신 분인데 위미에서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이분은 1년 동안 그 먼저 선배한 귀농인 밭에서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밭을 재임대를 준 거죠. 재임대가 아니라 본인 밭을 임대 준 거예요. 너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선배분이 임대 주신 거로 농사도 져보고 해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본인이 땅도 사고 본인이 다른 밭도 임대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충분히 목적을 두지 않고 목적의식을 두지 않고 오신 분들이라 충분히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귀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집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저보고 뭐 서귀포시나 제주시로 나와주십사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토산리에 가서 그러면 팝콘 나나 농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토산에 오셔서 저를 찾으려면 이제 토산에 오셔서 귀농한 사람인데 박모 씨 소개 좀 해달라고 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박모 씨. 예. 박모 씨 그러면 바로
아니면 제 이름을 대도 동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동네 분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예. 하셔서 조금 그 막연한데 그 전화번호를 그러면 좀 이메일은 많이 안 쓰시고 이메일을 할게요. 왜냐면 이메일, 전화번호를 그렇죠. 하게 되면 이메일, 맞아요.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메일 어떻게 예. 되시죠? K 소문자 4개. KKKK 예. K 4개 1009 KKKK 1009 골뱅이 .natecom. 네이트닷컴요? 예. KKKK 1009 골뱅이 네이트닷컴.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메일을 주셔서 뭐 찾아오시게 되면 메일을 예. 주셔서 찾아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발송을 해드리니까 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1시간 20분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예.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진짜 예. 솔직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